시작합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화면 잘 보입니다. 지금 전체 화면으로 보이고 있는 거죠? 엄청 잘 보이네요. 저번 주에도 그랬고 이번 주에도 그랬듯이 저는 리팩터링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겁니다. 좋아요. 이번 주는 이런 것들을 다룰 거예요. 제가 일단은 공부를 한 곳은 2챕터와 3챕터 그리고 리팩터링 기법들이 들어가 있는 음, 6, 9, 12 그 정도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을 다룰 겁니다. 리팩터링의 정의에 대해서 다룰 거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해볼 거고, 언제 하는지도 알아볼 거고, 코드 스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약간의 리팩터링 기법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우선 리팩터링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팩터링의 정의는 저자는 두 가지 형태로 정의를 했었어요. 명사형 정의와 동사형 정의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일단 명사형 정의는 소프트웨어의 겉보기 동작은 유지를 한 채 코드를 이해하고 수정하기 쉬운 형태로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기법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동사형 정의는 소프트웨어 겉보기 동작을 유지한 채 리팩터링 기법을 적용해서 소프트웨어를 재구성하는 거. 이제 이거를 활용해서 말해보면 리팩터링을 2시간 정도 할 것 같은데 여러 리팩터링 기법을 적용할 것 같아 라고 말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겉보기 동작이라고 뭔가 두루뭉술하게 말을 했었는데 겉보기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데이터 과학 쪽에서 이건 아니구나. 알고리즘 쪽에서 뭔가 같은 인풋을 넣으면 같은 아웃풋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럴 것처럼 리팩토링의 전과 후의 코드 동작이 똑같아야 돼서 겉보기 동작이라고 명했다고 말합니다. 뭔가 프론트 쪽에서 이거를 칭한다고 하면은 같은 UI를 보여줄 수 있어야겠고 같은 이벤트에서 같은 값이 들어왔을 때 똑같은 행동을 보여줘야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버그가 있었으면은 그 버그마저 있는 대로 동작을 해야 된다. 물론 발견 못한 버그는 고쳐야 된다. 라면서요. 이제 리팩터링 정의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리팩터링 하다라는 건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코드를 여러 단계로 나눠서 특정 방식으로 코드를 정리해 소프트웨어의 겉보기 동작을 유지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단계들을 순차적으로 연결해서 큰 변화를 만드는 것인데 여기서 제가 예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예시를 못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로 보충을 하겠습니다. 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리팩토링 하는 이유입니다. 리팩토링 하는 이유에 대해서 책에서는 아마 5가지 이유를 들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개발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리팩토링을 하는데 시간이 드니까 그러면 전체 개발 속도는 떨어지는 건 아닐까요? 라면서요. 하지만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수록 기존 코드베이스 녹이는 상승하게 된다면서 기능 추가하다가 버그가 터지면 버그 해결하는 시간도 걸리죠. 그리고 이게 계속되면은 그냥 처음부터 다시 만드는 편이 낫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저도 여기서 뭔가 기능을 만들면서 아, 이건 처음부터 만들고 싶은데, 모달 처음부터 만들고 싶은데 하는 그런 엄청난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즉, 리팩터링을 하면서 기능을 추가하는 시간보다 기능 추가만 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의 상황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2가지가 나오게 돼요. 첫 번째가 이제 기능만 추가하는 거고, 두 번째가 리팩터링을 하면서 기능을 추가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저자는 설계 지구력 가설이라고 부릅니다. 내부 설계에 심혈을 기울이면 소프트웨어의 지구력이 높아져서 기능을 더 빠르게 추가할 수 있다는 가설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가설인 이유는 뭔가 과학적으로 정립되지 않고 저자가 혼자서 이럴 거야 라고 상상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상상은 결국에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경험으로 증명이 됐었죠. 정리를 해보면 리팩터링을 하면 설계를 지속해서 개선할 수 있고 개선된 설계는 빠른 개발을 할 수 있으니까 리팩터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리팩터링을 한다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리팩토링을 할까라고 하면은 책에선 5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비를 위한 리팩토링이 있고, 이해를 위한 리팩토링, 그다음 쓰레기 줍기 리팩토링이라고 뭔가 거슬리는 작업을 기능 추가를 하다가 거슬리는 게 있으면 그걸 바로 치워버려라. 그렇게 말을 했었고, 개입된 리팩토링, 수시로 하는 리팩토링, 그리고 오래 걸리는 리팩토링 이렇게 있는데, 그냥 코딩할 때마다 리팩토링을 하라는 뜻으로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안 할까라고 했는데, 뭔가 기능 추가가 안 돼도 되는 경우, 수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안 한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알아볼 것은 코드 스멜입니다. 코드 스멜 표는 캔트백이랑 같이 썼다고 말을 하는데요. 코드 스멜에 대한 정의는 리팩터링이 필요한, 때로는 아주 절실한 코드들에는 일정한 패턴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이 일정한 패턴들을 코드 스멜이라고 부릅니다. 코드 스멜은 리팩터링 책에 써 있는 것만 해도 아마 26가지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책에 나온 리팩터링 기법은 66개가 될 거고요. 전 이것들을 이제 주마다 몇 개씩 소개를 하고 적용을 해보고 그로 인해서 뭐가 이렇게 좋아진 것 같아요 하면서 그런 경험을 말해보는 시간을 앞으로 세미나에서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코드 스멜은 기이한 이름입니다. 코드를 명료하게 표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름이겠죠. 아까 클린 코드에서도 봤듯이 이름의 중요성을 거듭 언급을 했었고요. 이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 개의 리팩터링 기법을 사용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개를 했는데도 안 바뀐다면 설계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거는 이제 설계를 바꾸는 기법이 필요한데 이것도 나중에 나오니까 이건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드 스멜은 중복 코드입니다. 같은 코드 구조가 여러 곳에서 반복되면 하나로 통합하여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드가 중복되면 일단 각각을 볼 때 서로 차이점은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중 하나를 변경을 할 때 다른 비슷한 코드들도 모두 보고 수정을 해야 되고요. 이제 중복 코드에 대해 대처하는 자세가 세 개가 있습니다. 함수 추출하기, 문장 슬라이드 후 함수 추출하기, 그 다음에 메소드 올리기. 일단 첫 번째 코드 스멜에 있는 리팩터링 기법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함수 선언 바꾸기입니다. 함수는 프로그램을 잘게 나누는 주된 수단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름이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좋으면은 함수의 실제 코드를 보지 않고 아, 이거는 이런 동작을 하겠구나 하면서 파악할 수 있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저자 또한 한 번에 적합한 이름을 지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미가 제대로 와닿지 않는 이름을 발견해도 뭔가 아, 이건 넘기고 다음에 할까 투도 붙여놓을까를 하는데 그러지는 말자고 합니다. 그래야지 그 코드를 다시 볼 때 무슨 일을 하는지 또 고민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매개 변수 또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함수의 매개 변수는 함수가 바깥에 있는 코드들과 어떻게 해서 융합이 되는지를 정의를 합니다. 그 예로 전화번호 포매팅을 들고 있는데요. 그 전화번호 포매팅 함수가 매개 변수로 사람을 받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회사의 전화번호 포매팅에는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 번호, 회사 번호를 가려받지 않고 번호만 받도록 정의를 하면은 이 함수의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림 만들면 좋을 듯이라고 해놓고 그림을 안 만들었네요. 반성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른 모듈과 결합을 제거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뭔가 매개 변수를 올바르게 선택하기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뭔가 실생활 프로그램 개발에서 엄청난 복잡도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음,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냥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춰서 함, 함수 선언 바꾸기라던가 다른 리팩터링 기법을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함수 선언 바꾸면 이게 내부 동작을 좀 바꾸는, 동작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겉에를 바꾸는 게 되는 거 아닐까요? 음, 함수 관점에서는 그쵸. 이거는
리팩토링이라고 해도 되는지 아니면 오늘 리팩토링 기법으로 함수 선언 바꾸기라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뭔가 이 리팩토링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진짜 엄청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문장 슬라이드도 뭔가 엄청난 와 개쩐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코드 한 줄 있잖아요. 코드 한 줄 바꾸는 거예요, 위치를. 어, 그래서 슬라이드. 네, 슬라이드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진짜 되더라고요. 신기하게. 네. 그래서 함수 선언 바꾸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간단한 절차가 있고 두 번째로 마이그레이션 절차가 있고요. 간단한 절차는 진짜 간단합니다. 함수 선언을 원하는 형태로 바꿔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는 어떻게 받을 건지, 내가 이런 이름을 쓰고 싶은데 이런 이름을 쓸 건지 해서 바꾸고, 그다음에 참조하는 부분도 모두 바꾸고 테스트하면 끝입니다. 근데 이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마이그레이션으로 돌아갑니다. 마이그레이션 절차는 뭔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냥 함수 본문을 함수 수출 기법을 사용한 다음에 간단한 절차를 사용해 가지고 간단한 절차를 사용하고 테스트 한 다음에 기존 함수 인라인을 하고 원래 이름을 되돌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예시 코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예시 코드는 간단한 절차를 사용한 거고요. 말 그대로 서큐에서 서컨퍼런스로 바뀌었죠. 원에서 원 둘레로 바뀌었습니다. 이름. 오케이. 이제 마이그레이션 절차를 보면은 서큐에서 서컨퍼런스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함수 추출을 한 거고요. 그럼 여기 단계에서 리팩토링 할 때 똑같은 기능하는 게 두 개가 있겠네요. 이 단계, 여기 단계에서. 네, 맞아요. 어, 정확히 말하면 함수한테 위임을 한 거죠. 서컨퍼런스라고 하는 함수한테.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추가를 했다면은 이제 실제로 이거를 지우고 이거를 참조하는 것도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상황은 매개 변수를 객체에서 객체의 프로퍼티로 받게끔 바꿔주는 것입니다. 여기 in New England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는 커스텀을 받아서 커스터머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넘겨줍니다. 아래 코드는 그 호출문이고요. 그래서 고객이 거주하는 주 이름을 보고 뉴 잉글랜드에 사는지 판별하는 함수에서 그냥 주 식별 코드만 매개 변수로 받도록 리팩터링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좋은 점은 아무래도 고객에 관한 의존성이 제거된다는 거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보면은 함수 추출에 앞서서 매개 변수를 주 이름으로 받게끔 바꿔줍니다. 임시 변수인 스테이트 코드를 하나 만들어서 include에다가 직접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함수 추출을 해서 새 함수를 만듭니다. 새 함수는 xx new in new england인데요. 이거를 만들고 기존에 있던 함수의 리턴 값으로 위임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됐다면은 실제로 쓰이는 곳을 찾아가서 함수를 인라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꾸면 이제 주식별 코드만 매개 변수로 받도록 리팩토링이 됐습니다. 그 궁금한 게, 맨 처음 거는 그러면 스테이트 코드를 지금 안쪽에서 참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썸을 이용해서. 네, 네, 스테이트 코드만 받겠다고 한 거죠. 네. 그랬을 때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음, 이제 커스터머가 아니라 다른 것들? 그러니까 이 함수 자체가 네. 커스텀을 인풋으로 받다가 이제 그냥 스테이트 코드만 받는 거일 텐데 그러면은 따로 스테이트 코드를 포매팅할 수 있는 함수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약간 컴사가 더 컴팩트해지고, 네, 사실 이런 거를 커스텀을 뭐 넣어, 커스텀에서 스테이트를 빼주는 거, 이런 걸
다른 데 위임할 수 있다. 그리고 함수가 작아지는 거네요. 그쵸? 그래서 뭔가 MA라고 하는 코드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형태가 있다고 해보면 음, 결국엔 리설트는 true와 false가 되겠죠. 저, 뭔가 MA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다른 기능을 붙이는데 광범위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필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트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변수 이름 바꾸기와 필드 이름 바꾸기인데요. 말 그대로 바꾸고 테스트하면 끝이라서 코드를 넣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코드 스멜인 중복 코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코드에 대한 리팩토링 기법으로는 세 개가 있습니다. 함수를 추출하고, 첫 번째로 함수를 추출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뭔가 코드가 비슷한데 완전히 같지는 않으면 문장을 슬라이드한 후에 함수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순 메소드 올리기입니다. 일단 함수 추출할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저자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리팩터링 기법 중 하나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함수를 추출해야 될까? 함수를 추출하는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아까 현걸님이 발표했던 클린 코드에서도 봤듯이 목적과 구현을 분리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따라서 코드를 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그 부분을 함수로 추출해서 무슨 일에 걸맞는 이름을 붙여주자면서요. 그리고 딱히 함수 길이가 중요하진 않다고는 합니다. 함수 추출하는 절차는 다섯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함수를 새로 만들고 목적을 잘 드러내는 이름을 붙입니다. 어떻게가 아닌 무엇을 하는지가 드러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출할 코드를 원본 함수에서 복사해서 새 함수로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원본 함수 지역 변수를 참조하거나 뭔가 유효 범위를 벗어나는 변수는 없는지 검사하고 있다면 매개 변수로 전달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추출한 함수로 1을 위임하고 테스트 하면 끝이라고 합니다. 일단 예시 코드가 이렇게 있고 상황이 1, 2, 3이 있는데 코드 순서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고객 채무를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outstanding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을 했었고 콘솔로 고객 채무를 찍어준 다음에 이 사람이 갚아야 되는 빚은 얼마인지 계산을 하고 이 사람이 갚아야 되는 마감일은 언제까지인지 기록을 한 다음 그 다음에 이걸 찍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복사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이렇습니다. 유효 범위를 벗어나는 변수가 없을 때 아예 밖으로 빼버리네요. 안 네, 찍은. 이 사람의 코드 스타일에 따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함수 추출을 했을 때 매개 변수를 받아야 되는 일이 있다면 그냥 중첩 함수로 넣어버리고 아니면 그냥 밖으로 빼버리더라고요. 중첩 함수를 넣을 때도 있어요. 여기 invoice.custom을 음. 그러면 매개변수를 넣을 필요도 없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아무도. 그래서 프린트 배너와 디테일을 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 변수를 사용할 때입니다.
지역 변수로는 이제 플락 좀 투데이가 있을 텐데 이것을 record due date라고 하는 함수로 만들어서 빼버렸습니다. 이형 인보이스를 통째로 버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겠죠. 아까 좀 스트링을 안 넣어가지고. 네. 이제 마지막 상황으로는 지역 변수의 값을 변경할 때입니다. 아까 지역 변수를 outstanding 해가지고 포문을 돌렸었는데 그것을 함수로 일단은 그 변수가 선언되어 있는 outstanding을 포문 위로 문장 슬라이드를 한 다음에 그것들을 통째로 calculator outstanding이라고 하는 형태로 빼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함수 조출이라고. 잠깐만요. 3, 1번, 2번. 2번, 3번 됐다. 코드를 순서대로 봐보면은 상황 1번, 유효 범위를 벗어나는 변수가 없을 때 디테일과 배너를 빼버렸고요. 그 다음에 지역 변수를 사용할 때 마지막으로 지역 변수의 값을 변경을 할 때 지역 변수의 값을 변경할 때는 문장 슬라이드로 그 변경되는 값으로 슬라이딩을 시킨 다음에 함수를 추출했습니다.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다음 살펴볼 것은 메소드 올리기라는 기법입니다. 이것도 엄청 쉽습니다. 일단은 서브 클래스들끼리 똑같이 동작하는 메소드인지 본 다음에 슈퍼 클래스에서 그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서브 클래스에서 그걸 없애고 테스트한 다음에 테스트가 성공하면 모든 서브 클래스에서 그 메소드를 다 없애버립니다. 한국 쓰는 거죠, 이건? 네, 공통을 뽑아낸다는 얘기죠. 그쵸. 추상화를 한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됩니다. 땜. 그래서 제가 뭔가 리팩토링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리팩토링은 다음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 동작은 어떻게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 예시로 제가 어제 한 것은 모바일 웹을 마이파일스 코드의 구조 개선이었습니다. 일단 마이파일스에 대한 설명을 해보자면 사용자가 파일을 올리고 보고 아무튼 다 할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의 첫 번째 메인 화면과 같은 중요한 페이지죠. 일단 바뀌기 전에 구조는 이렇습니다. 뭔가 회사 코드를 바로 쓰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임의로 수도 코드를 만들어서 썼습니다. 아까 리액트 훅스를 이용해서 클로저를 이쁘게 꾸며놨다고 했는데 여기서 유즈 스테이트가 그 클로저입니다. 해서 이 myfiles 컴포넌트는 모드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렌더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일단 디폴트 모드일 때 보여줄 것들, 셀렉트일 때 보여줄 것들, 서치일 때 보여줄 것들을 하다가 갑자기 또 셀렉트일 때 보여줄 것들을 해가지고 갑자기 드리프트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셀렉트 디폴트일 때 또 보여줄 것들을 하면서 파일 API에서 파일들 제대로 불러왔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이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 사진에 있는 코드의 라인 수는 아마 75줄일 텐데 실제 파일을 봐보면 약 200줄 정도 됩니다. 이런 게. 그래서 뭔가 반복이 엄청 많았던 것 네, 같아요.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문장 슬라이드와 함수 추출하기를 써봤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디폴트일 때 보여줄 것들, 셀렉트일 때 보여줄 것들, 서치일 때 보여줄 것들 해서 딱 세 가지 형태로만 보여줍니다. 그냥 모드별로 컴포넌트들을 다 모아버린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이제 그러다가 든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각 컴포넌트들이 모드를 받아서 자신들이 어떻게 렌더링 될 건지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된다면 해서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모드를 설정하는 커스텀 훅을 만들어서
각각의 컴포넌트에서 그 훅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부모 컴포넌트에서 모두 상태를 갖고 있게 하고 프롭 드릴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롭 딜링 한번 설명해 주겠어요? 프롭 드릴링은 아까 여기 위에서 보면 지금 이렇게 example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잖아요. 네. 이거를 부모 컴포넌트라고 하고, 이제 여기 리턴 안쪽에 있는 컴포넌트들을 자식 컴포넌트라고 할게요. 네. 이제 자식 컴포넌트 안에 우리가 객체 안에 프로퍼티를 넣을 수 있듯이 컴포넌트 안에 프롭스라고 하는 걸 넣을 수 있어요. 사실 이 프롭스도 프로퍼티스를 줄여서 프롭스라고 불러요. 그럼 아무튼 속성을 넘길 수가 있어요. 딜링은 그러면 넘긴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네, 이상의 이제 걸 넘기면서 파고든다는 거죠. 계속 하고 네. 네. 이거를 사용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모드가 변경되는 곳이 각 따로따로더라고요. 팟바에서 변경이 되고, 이제 서치바에서 변경이 되고, 그다음에 컨텐츠가 있는 곳에서 파일 리스트에 있는 곳에서 변경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건 뭔가 좀 귀찮아질 것 같아서 결국엔 첫 번째 방법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리팩터링은 내가 다음에 할 것을 차근차근 생각하게 해줘서 개발자를 처음부터 멘붕에 빠뜨리지 않게 합니다. 또한 코드를 보면 이건 무엇 하는 코드구나를 넘어서 만약에 또 다른 기능이 추가된다면 어떤 구조가 편할까까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두 줄 요약을 해보자면 주니어 개발자라면 의식적인 리팩터링을 해보자는 것, 그리고 문장 슬라이드와 함수 추출은 좋은 리팩터링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되게 많이 클린 코드로 겹치네요. 그렇죠. 오히려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겹쳐가지고 이제 딱 클린 코드